오늘은 연인 간에 발생하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흔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되기도 쉽지만 형법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애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의 형태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BK 파트너스 형사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연인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많은 행동들이 사실은 심각한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인 간에 발생하는 소위 데이트 폭력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폭행부터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까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형태의 데이트 폭력, 바로 신체적, 정서적 폭력입니다. 흔히 연인 간의 다툼으로 치부되기도 쉽지만 형법의 시선으로 보면 다릅니다. 첫째, 폭행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내가 맞아야만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면 폭행죄가 성립하죠. 즉,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것뿐만 아니라 세게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주먹을 휘둘렀는데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또한 상대방한테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폭행을 당해 멍이 들거나 찰과상 등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는 장애가 발생했다면 이는 훨씬 무거운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상처가 발생하면 상해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상해진단서를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폭행죄와 상해죄의 결정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물벌죄에 해당하죠. 그래서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상해죄가 인정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진단서는 가해자의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폭행을 당해 상처가 생겼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해서 상해진단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폭행죄와 상해죄를 구분하는 의미도 있긴 하지만 상해죄로 신고를 한 경우에 상해진단서가 상해죄를 입증하는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상처 사진만을 가지고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것이 시일이 지나서 자연 치유되는 그러한 상처인지 아니면 판례가 설치하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해 진단서는 상해죄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 외에도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비밀을 알려 망신해주겠다와 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말을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툼 중에 상대방이 나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서거나 차량의 문을 잠그고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연인관계라고 해서 이러한 행위들에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인이라는 관계 특성상 더욱 인지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인관계가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인데요.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당연히 강간죄에 해당합니다.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라도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도 문제되는 것이 준강간죄인데요. 상대방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잃었거나 잠이 들어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우리는 자주 성관계를 하던 사이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성관계 당시의 동의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범죄가 성립하겠죠. 이 외에 연인 간에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 바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심지어 성관계 장면을 몰래 녹화하는 행위인데, 설령 성관계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다면 이 또한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촬영에도 동의했더라도 그것을 또 유포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겠죠. 이처럼 촬영물을 빌미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라는 매우 심각한 범죄가 됩니다. 데이트 폭력은 연애가 끝난 후에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토킹의 형태로 말이죠. 스토킹 처벌법의 연역을 살펴보면 피해자 보호가 어떻게 강화되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는데요. 하지만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반복되자 2021년 10월경에 드디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고, 그런데 다만 시행 초기에는 그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오히려 합의를 종용하려 또다시 스토킹을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3년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스토킹이 한두 번 연락하고 한두 번 찾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되고 정당한 이유도 없어야 하며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는 행위, 원치 않는 연락을 하거나 물건을 택배로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겪고 계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나 법원을 통해 잠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매체 이용 접근 금지 등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폭력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또는 여러분의 지인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 모든 것을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즉시 사진을 찍고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협박이나 스토킹성 문자, 카톡 메시지는 절대 지우지 마시고 캡처해두고 통화는 녹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위험을 느끼는 순간 112에 반드시 신고하십시오. 또한 여성 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 센터 등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법률 상담부터 의료, 심리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트 폭력의 다양한 범죄 유형, 신체적 폭력과 상해, 연인 간의 성범죄,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알아봤고, 그리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연인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범죄 피해에 노출되어 있거나 착취당하고 있다면 용기 내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BK 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